네, 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코빗 리서치 센터 김민승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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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오늘 넥타이가 상당히 의도적인 그렇죠. 크립토 네. 플러스 색이에요. 맞습니다. 크립토 플러스 색이기도 하지만 네. 비트코인 색입니다. 아, 비트코인 색이기도 네, 하고. 상승을 기뻐하는. 아니, 하나투자증권 색이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러네요. 네. 상당히 많이 겹쳐 있네요. 다 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일타쌍피. 삼피. 네, 노리신.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리서치 센터 말 이렇게 절고 있네요. 김민승 리서치 센터장님 네. 오셨는데요. 최근에 상승 일단 여쭤봐야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갑자기 비트코인이 한 2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몇 달 내내 계속 6만 불대에서 못 움직이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이제 다들 무슨 일이야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거는 대부분이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는데 네, 20%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안 떨어지고 계속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좀 여러 가지 이벤트가 겹쳐 있어요. 네, 일단은 그 트리거가 됐던 거는 이제 그 재무부 바이백, 네. 우리가 소위 베센트 풋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네. 화면 준비해왔는데 네.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재무부에서 바이백 증대시키겠다라는 이야기 워낙 많이 이제 커버가 됐을 거라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요 얘기를 하자마자 비트코인이 갑자기 한 10% 가까이 확 올랐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SEC에서 레귤레이션 크립토 에셋, 레귤레이션 크립토 자산 여러 가지 지금 번역본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그 전에 공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같은 날입니다. 8월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에 SEC에서 레귤레이션 크립토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그날 밤에 베센트가 그 바이백 증대하겠다라는 말이 나왔고 비트코인 바로 바짝 올랐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몇 시간 안 되어서 백악관에서 회동이 있었죠. 네. 네. 그 가상자산 업계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맞아요.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우리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해주고.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을 네. 언급만 해줬죠. 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없이 없지.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을 언급을 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가는데 희한하게 이더랑 XRP도 같이 막 올라가서 XRP는 거의 1불 가까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거의 1불 50, 1불 40 이렇게 거의 40~50% 정도 올라가서 지금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트리거 자체는 베센트 풋이었는데 네. 베센트 풋으로 가격이 그러니까 숏 스퀴즈 때문에 올라갔겠죠, 당연히. 숏이 스퀴즈가 되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시장 관심 왔는데 보니까 레귤레이션 크립토도 나와 있는 거죠. 레귤레이션 크립토가 뭔가 봤더니 클래리티 없이도 SEC가 룰을 만들어줄 수 있어. 네. 거기에 화답하듯이 CFTC 위원장도 우리도 할 거야 라고 던진 거죠. 아. 분위기 좋아지니까 알트코인도 올라가고 알트코인도 네. 올라가니까 시즌 왔나? 불장 다시 시작하나? 자금 유입되고 ETF로 또 그 자금 유입되고 숏은 더 터지고 이러면서 지금 상승세가 계속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 네 가지 말씀해주신 게 다 합해지면서 또 그 순간 숏이 또 청산이 되면서 어쨌든 상승장을 이루어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다른 주식도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심리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역사가 짧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석해야 될 도구들도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아까 저번 세션에서 이제 인간 지표 말씀 주셨었는데 네. 인간 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드디어 뭔가 오나보다라는 기대감이 좀 굉장히 와서 그것이 네. 가격으로 발현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베센트는 그 이후에 또 이 TGA 네. 1조 달러 1조 달러. 있는데 우리가 네. 뭐 부어볼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사실 그 실제로 1조 달러어치 국채를 그냥 다 사버리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의 의지가 충만하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이제 발표였던 것 같아요. 그 발표 이후에도 사실은 비트코인 좀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네, 9만이 아니죠. 7만 6천 달러 있던 게 네. 그 발표 이후에 이제 8만 천까지 가는 계기가 됐었는데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네 가지의 어떤 재료, 세 가지의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뭐 그렇죠. SEC의 어떤 레귤레이션 크립토 자산 네. 발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이 거기다 이제 불똥을 튀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레귤레이션 크립토는 사실 크립토 매체들에서는 이제 좀 다뤄지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게 이제 구체적인 재료가 됐던 겁니까? 제가 보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것도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새로운 자산군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레귤레이션 크립토라는 게 아주 막 처음 보는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 미국에는 원래 자금 조달 방법이 있었고 레귤레이션 A라는 게 있었고 이 레귤레이션 A라는 것을 그리고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과 레귤레이션 A를 토큰 형태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그냥 레귤레이션 A나 레귤레이션 크립토 크라우드 펀딩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다면 그거를 토큰을 발행해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사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혁신적이냐 보다는 그 전에 무엇이 막혀 있었냐가 중요한 거죠. 그 전에는 미국 기업들이 토큰을 발행하려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네. 할 수 있긴 있었으나 굉장한 법적 불명확성을 졌었어야 됐고 그리고 네. 무슨 뭐 PBC 이런 거 굉장히 특이한 법인 형태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버뮤다나 뭐 세이셸 이런 이제 역외법인으로 만들어서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겐슬러랑 코인베이스 옛날에 싸우던 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겐슬러는 SEC는 커맨 레지스터 와서 등록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가 와서 등록하려 그랬더니 너희가 안 만나줬잖아 이런 싸움도 있었고 네. 예, 사실상 미국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거는 거의 뭐 그림자 규제로 불가능했었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온 거죠. 그리고 세이프 하버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정한 조건이 지나면은 이것의 증권성이 아예 없어진다라는 이제 명문화도 됐고요.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에는 연방법이랑 주법이랑 다 다르기도 한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센터장님? 사실 이 연방법 주법은 저도 이제 좀 복잡해가지고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한데 일단은 미국 증권 규제는 연방과 주가 동시에 걸리는 이중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규제에 잘 맞는 상황일지라도 이제 주 법에도 따로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 나온 이제 그 레귤레이션 크립토 여기서 이제 어떤 면제 조항을 만들어서 이제 주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냥 그 등록하지 않아도 이제 그 넘어갈 수 있는 면제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뭔가 연방법이면은 조금 최소한 요거는 지켜줘라라는 이제 미니멈법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법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런 특허나 이런 것들처럼 그냥 연방법으로 최대한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넘어가게끔 네, 편의를 봐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네. 그동안에 미국에서의 이 단어 자체가 약간 이제 사문화됐는데 ICO라는 단어 아, 한국에 굉장히 아픈 단어인데 이거 어느 나라에서나 좀 아파요. 그렇죠. 사실. ICO의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왔었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 증권법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ICO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게 좀 열리는 의미라고 봐도 됩니까? 네,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CO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에서는 금기어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감히 이런 방송에서 이제 언급해서는 안 되는 단어 약간 그런 거였는데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이제 해외 각국에서도 ICO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쁜 어떤 인상 같은 게 있었죠. 네. 그렇죠. 예, 사실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른 사회의 다른 많은 것들도 그렇지만 이제 규제가 명문화되지 않고 정확하게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건 확실히 더 부각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레귤레이션 크립토가 나옴으로 해서 사실은 그 역할을 클래리티가 했었어야 됐는데 네. 클래리티가 점점점 지연이 되는 와중에 SEC가 그것도 지금까지는 ICO 토큰들에 대한 증권성으로 몽둥이를 들고 두드려 패던 SEC가 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합법화를 하자 공시 의무 다 지고 이런 의무를 지고 정확하게 하면 기업도 토큰을 발행할 수 있어 합법이야 이거 명문화 시켜줄게 우리 SEC의 가이드라인을 해줄게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ICO가 허용이 되고 제도화되는 길이 열렸다. 다만 모든 길이 다 열린 건 아니지만 이것이 네. 이제 문서로 명문화되어서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합법적인 미국형 ICO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자산군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증권도 아니고
그럼 비트코인 같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자산도 아닌 어떤 기업이 발행한 증권성이 요만큼 붙어 있긴 한 그런 새로운 자산군이 등장할 수 있다. 요거 네. 조금 더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 ICO가 지금 글로벌에서도 잘 안 하거든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다 보니까 이미지도 안 좋아졌고 이제 더 네. 이상 사람들이 ICO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먼저 내.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키워서 너희에게 보답할게. 그렇죠.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작동 안 한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코인 쪽에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네. 거리들도 다 이제 재료가 떨어져 버렸고 이제 ICO가 거의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가령 기업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뭐 투자계약 증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요걸 토크나이즈드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자기 주식을. 근데 요게 요 조건 안에 들어가면 증권으로 안 보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약간 회색지대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레귤레이션 크립토로 만들어준 어떤 룰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큰, 그러니까 주식이 아닌 일반 토큰에 대해서 이제 판매하는 길을 열어준 거고요. 네. 2차 시장을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근데 네네. 발행해서 1차 판매하는 것까지 열어줬는데 여기에서 SEC 에킨스가 말한 게 뭐냐면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네. 다만 이것의 ICO에 이제 투자 계약이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이프 하버가 지나고 나면 이거를 띄워주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의 주식을 토큰화하는 영역, 요건 또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SEC의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은 이노베이션 이그젬션 혁신 면제라고 해서 거기서 다루기로 했었는데 그 얘기는 이번에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죠. 토큰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SEC가 선을 그어줬지만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영역은 그 토큰은 사실은 주식을 토큰화한 거라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주식이고 증권이 될 것 같아서 약간 다른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토큰 자체가 증권은 아니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토큰 판매하는 방식이 좀 투자 계약에 가깝다면은 이제 SEC가 관여하겠다. 네, 그것이 이번에 네. 레귤레이션 크립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그 영역. 근데 이제 관여를 하더라도 네. 사실 그 전에는 이게 증권성을 가지기만 해도 그러니까 온갖 증권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두드려 아무것도 맞는, 없었거든요. 네, 두드려 완전 두드려 맞았는데 맞았죠. 그 이제 매질을 좀 유예해주는 측면이 사실은 명확하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을 좀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필요에 네. 따라서 원한다고 하면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문득 그냥 드는 이제 궁금증이 그러면 이렇게 조금 풀어주려는 이 움직임은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지금 이 시점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거죠. 뭐 그런 것 명확하게. 같습니다. 네, 일단 예. 네. SEC에서도 지금 저걸 왜 풀어주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풀어주니까 되게 사실 다양한 내용을 풀어주고 있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죠. ICO는 거의 막 금기어 수준으로 네,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거를 하니까 왜 놀랍고. 풀어주지? 저거 하는 사람도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사실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예,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누군가 그걸 쓴다라는 것보다는 메시징을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 풀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 들어와. 들어와 이런 느낌. 네. 사실 이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모두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네. 저걸 풀어준다고 숨어 있는 함의는 네. 저거 안 되는 건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제가 보기에는 게리 겐슬러 전임 위원장이 만들어놓은 세팅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ICO는 나쁜 건데 ICO는 위험한 건데 저걸 풀어주냐라는 어떻게 보면 그 인식이 바이든 행정부 때 겐슬러가 소송전 막 남발하면서 네. 생긴 거였고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ICO를 이런 나쁜 일이 있었고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저 요즘 사실은 그 이제 언론에다가 이런 말씀 되게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기본법 지금 논의 중이니까 예. 해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업자들과 더 많은 기술자들이 제발 법으로 명확하게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법이 명확해지면은 저는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기술 혁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네. 하셨던 선수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렇죠. 사업가들, 기획자들, 뭐 개발자들. 근데 그 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는 모험을 한 거고요. 예. 일부는 그 회색지대에서 이제 악의를 가지고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사기를 친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죠. 국내나 국외나.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거 봐라.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똑 띄어내가지고 이건 이렇게 나쁜 거야
라고 말한 게 사실은 겐슬러였었고요. 겐슬러도 그때 무기가 뭐였냐면 법이 없으니까 우리의 판단이 우선해.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기관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SEC는 증권관리위원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증권 담당 관계기관이니까 저 토큰들은 증권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그러므로 이거는 미등록 증권이야. 그래서 네. 너희들은 미등록 증권을 미등록 거래를 시켰어. 그러므로 전부 기소 대상이야. 라는 논리로 막 정말 회색 영역을 전부 다 두드려 팬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과연 그러면 ICO라는 행위 자체가 나쁜가? 기업이 토큰을 발행해서 어떤 자금 모집하는 게 나쁜가? 기업이 어떤 유틸리티를 가진 토큰을 발행하는 게 나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게 왜 나빠졌는가? 그 증권성 소송이 지나가니까 기업이 처음에 멀쩡히 만들었던 토큰들도 점점점 기능이 빠졌다는 걸 아마 관찰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저희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ICO 백서에서. 근데 네. 수많은 ICO들이 그 약속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네. 왜 못 지켰냐면 미국 SEC가 점점 회색지대에서 이제 그 그립을 쪼이니까. 예. 왜?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 토큰을 가지고 계시면 무엇을 드릴게요. 그런 거 다 빠졌잖아요. 나중 되니까 이 토큰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다. 소위 말해 유틸리티라는 것도 다 빠졌어요. 그래서 2024년도쯤 되면은 우리가 대부분 토큰이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네. 의결권만 있습니다. 네. 왜? 유틸리티 가지면 증권성이라고 SEC가 두드려 패니까. 등록하러 가면 등록 안 받아줄 건데 이러고 두드려 패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세팅을 좀 이제 뒤집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봐도 굉장히 좀 모험적이긴 해요. 정부가 기업 보고 토큰 발행해도 돼. 세이프하버 만들어줄게. 세이프하버 안에서는 너희들이 공시만 제대로 하면 한번 해봐. 대신에 옛날 ICO처럼 액수가 크진 않죠. 옛날 ICO는 큰 거는 뭐 몇 억 불도 쉽게 했었는데 그럼요. 이거는 뭐 최대가 7,500만 불 선이니까는 네. 네, 크진 않으나 이제 작은 프로젝트들에서 좀 작은 모집이 어느 정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막 이 ICO 열린다고 하니까 이 제안을 보고 그러면 좀 해봐도 되겠네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회사들이 좀 생겨나나요? 혹시 주변에 아직까지 눈에 있나요? 보이진 않아요. 네. 아직까지 눈에 보이진 않는데 지금도 일부 기업에서는 이제 뭐 기획실에서 뭔가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그리고 성공 케이스가 생기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이러면 또 시장이 활성화되고 근데 그 성공 케이스가 안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네. 이전에는 없었던 뭔가 발명품이 네. 등장을 아마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사실 네. 그 이 문을 열어준 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라리티 법안 저희가 얘기 많이 했었지만 사실 그렇죠. 클라리티 법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열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또 의미가 있다. 그렇죠. 네. 아니 너무 재밌는 게 제가 2017년도 그 ICO 열풍일 때 미국에 살았거든요. 그때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뭐 어디만 가면 자기가 이제 ICO 할 거다 하면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컨퍼런스를 많이 참여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 사라져 있고 그렇죠. 예, 어디 도망가 있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안전하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니까 재밌네요. 네. 네. 이거 한번 화면 한 번만 다시 좀 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영역이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는 오. 규제가 없었으니까 예. 결국 재단 발행자들은 또 그걸 핑계로 해외에다 재단 만들고 뭔가 소위 말하는 쉐이디한 맞아요. 스캐미한 네. 무언가를 통해서 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똑바로 해봐. 판 깔아줄게 똑바로 해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 금기어긴 방송에서 금기어긴 한데 저희끼리 그런 말 했어요. 강남역에 삼성역까지 테헤란로 지하에는 전부 ICO 모임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었어요. 역삼역, 아. 선릉역 네. 뭐 하여튼 그 십자길 벨트에 굉장히 강남역 테헤란로 전부 다 그랬었습니다. 아, 근데 그랬군요. 저는 그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뭔가 의무를 주지 않고 도외시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역외로 빠져나갔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이제는 이제 공시 의무랑 감사받은 재무제표 이런 거를 다 이제 내놔야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어느 정도 정보 공시 의무를 줬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2차 시장 아직 안 열렸습니다. 네. 네. 2차 시장은 이제 클래리티가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아직까지 법적인 회색 영역이고 레귤레이션 네. 크립토에서도 손대지 않은 부분이에요. 1차 판매를 해서 기업이 자금 모집은 할 수 있으나 그 토큰이 거래소에 올라갈 수 있느냐 요거는 아직까지는 물음표 상태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도 애매한 부분이고요. 그럼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전히 회색인
부분이고 레귤레이션 크립토는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래소에 상장돼서 막 가격이 막 올라가서 사람들이 더 막 붙고 이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클래리티가 좀 이게 확인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클래리티 얘기로 좀 옮겨가 보면 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꼭 돼야 된다. 이 법안과 이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행정규칙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는데 네. 클래리티 법안보다 좀 이게 보면은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 이게 영역이 약간 좀 다른 거잖아요. 지금 SEC에서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과 클래리티 법안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규제를 풀어줌으로 해서 클래리티 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네라는 생각을 충분히 좀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서 약간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레귤레이션 크립토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을 돌리기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네. 그 레귤레이션 크립토도 원래 미국 시간 8월 14일 날 나오려고 했다가 당일 날 취소되고 18일 날 깜짝 발표됐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클래리티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도와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그러나 방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제 레귤레이션 크립토가 열어주는 영역과 클래리티가 열어주는 영역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네. 클래리티 법안은 약간 별개의 트랙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훨씬 더 큰 영역이고요. 근데 전 이 얘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 애킨스 SEC 위원장도 한 얘기가 뭐냐면 로그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그 위원회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그 로그가 이제 뭐 불법 내지는 이제 뭐 탈선한 이런 뜻인데 네. 저는 애킨스 위원장이 겐슬러 위원장을 돌려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오. 지금 네. 하고 있는 행동들 자체가. 네. 옛날 SEC 겐슬러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거 보지 않았느냐. 지금은 내가 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열어주는데 네. 다음 SEC가 어떤 식으로 또 규칙을 바꿔서 이거를 막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돌려 했는데 네. 또 반대파 분들은 뭐 본인을 로그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본인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SEC 차원의 어떤 룰 메이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SEC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법으로 성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애킨스 위원장이 되게 좀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법안 통과는 이제 불가결하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네. 저는 이제 19일 날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한번 좀 이제 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에 두 가지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CFTC로 하여금 하이퍼리퀴드 빨리 처리하게 하겠다. 네. 이건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것도 질문 제가 요즘에 많이 받는 부분인데 어떤 질문이죠?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자산 이 얘기를 다시 꺼냈어요. 이거 되는 거냐 마는 거냐. 그래서 이제 원래 안 된다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사지 않는다. 세금을 들여서. 네. 근데 마치 살 수도 있을 것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트코인 가격 그날 7%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회자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이 발언의 어떤 효과 어떤 정도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항상 트럼프를 보면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미디어로 돈을 번 사람이고 본인의 유명세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디어에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면 어떻게 전파될지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아무 약속 안 했거든요 그날. 그렇죠. 네. 네, 사겠다 안 사겠다 언제까지 얘기해주겠다 이런 약속 전혀 없었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기자가 비트코인이나 다른 크립토 에셋을 사이저블 어마운트를 뭐 구매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언급이 됐다. 뭐 it's definitely talked about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정도로 얘기한 다음에 폴 애킨스와 그의 그룹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폴과 그의 그룹이라고 했을 때 그 백악관 워킹그룹 얘기하는 걸 거거든요. 네. 백악관 워킹그룹에 누구 있느냐? 베센트 있죠. 상무장관 있죠. 폴 애킨스 SEC 위원장 있죠. 그리고 CFTC 위원장 있죠. 그리고 백악관에 또 지금 뭐 직원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그들이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트 기억나세요? 네. 여기 보면 화면 잠깐만 좀 보여주십시오. SEC, 백악관, 재무부, CFTC 얘네가 걔네잖아요. 네.
그 프레지던셜 오. 워킹 그룹. 그 언급했다는 그 발언 속에 있는 네. 모두가 여기 있네요. 예, 결국은 재료가. SBR과 이 영역은 전혀 이어지지 않는 영역이지만 그 발언에서 프레지던셜 워킹 그룹이 나한테 뭔가 가져올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프레지던셜 워킹 그룹이 아마 좀 시간상 뭐 48시간 안에 저렇게 뚝뚝뚝뚝 호재들을 던지고 있는 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소위 말하면 세력질을 했다. 약속은 아. 하지 않았지만 네. 상상력을 자극했다. 네, 언급을 하고 키워드를 던졌다. 네. 네. 뭐 그런 영역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전략준비 자산을 미국 연방 정부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정은 했고 네. 이제 남은 게 매입 뿐인데. 한 여분데. 네, 작년 7월 말에도 그 백악관에서 166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올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비트코인 매입 계획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대략 1년이 또 지나서 이번에도 SEC랑 CFTC가 이틀 간격으로 티키타카를 하고 백악관에서 뭔가 회동을 하고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뭐 팩트만 말하면 매입 계획은 아직 명확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어찌됐든 다시 군불은 떼고 있는 것 같다. 키워드 형태로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번에 상승을 어쨌든 주간으로 하면 23% 4% 정도 올랐는데 이 상승의 큰 이유는 트리거가 됐던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의 바이백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클라리티 법안 뭐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발언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네.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실제 조치의 변화도 있는 것 같고 기대감이 약간 더 큰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상승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적으로 뭔가 진전이 또 됐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렇죠. 지금 크립토가 주목을 받게 됐던 이거 베센트 재무장관이 장기 국채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크립토 말고 답이 없네. 요게 한 번 더 강조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사실 저는 이제 결국은 클래리티에 지금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클래리티가 이제 뭐 클로처 표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입법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장기 국채, 단기 국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사실은 조금 설득이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스테이블 지금 장기 국채를 단기 국채로 바꾸면 단기 국채 수요처가 필요할 텐데 단기 국채 수요처는 미국 연방 정부가 전략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잡아놨다라는 게 이제 팩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단기 국채의 수요처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었을 때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네. 제도권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이 분리가 되었을 때는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급증하면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신호였는데 우리가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은 제가 ETF가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제 자금이 얼마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보이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 발행량이 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뭐 유로 달러 형식으로 세계에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베센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단기 국채 수요가 늘어서 스테이블 코인 쪽에 힘이 갈 것이다. 가상자산 가격의 자금 유입으로 1대1로 연결될 것이다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논리적인 연결성이 떨어진다. 예전보다는 떨어진다. 네. 네. 시장 구조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게 그래도 이제 내러티브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일단 뭐 만약에 이 부분이 또 강조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상승 모멘텀으로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막 진지하게 완전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논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네, 한 말씀만 더 해주셨고. 근데 첨언을 드리자면 네. 근데 시장이 참 재밌는 게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1대1로 연결이 안 된다고 보지만 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자금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사야지. 그래서 매수 들어오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은 호재로 작용을 한 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예. 질문 진짜 많이 받는 게 네. 리플 물어보신 분이 정말 많아요. 아 리플 오를 어떻게 보고 있냐? 리플랩스가 지금 뭐 거의 여포처럼 파트너십을 여기저기 맺고 있던데 네. 그럼 리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리플랩스의 리플랩스가 활동을 잘하는 것과 리플은 논리적으로 가격 연결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또 투자하시는 투자를 분들이 하기 많기 때문에 때문이죠.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투자할 때 근데 아마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그 영역을 네. 그 영역에 대해서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또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꼭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9월 15일에 이제 클라리티 법안 상원 클로처 표결이 다음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김민승 센터장님 모시고 그동안의 이 상승의 뒷사정, 네. 뭐가 재료였고 누가 불을 질렀고 이런 내용들 아주 다채롭게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